출장. 이게 출장 봤다는 증거야? 지원아, 오희야. 그냥 실수였어. 치우소. 넌 8년 동안 날 속였어. 이제 끝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 기회는 이미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8년간 믿어온 남편.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다. 모든 증거를 모았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한 남편이 본 것은 그의 짐이 담긴 상자와 충격적인 이메일. 그녀의 복수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나는 한지원, 서울에 사는 35살 평범한 직장인이다. 한 회사의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남편 박민규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내 삶의 중심이었다. 민규는 나보다 3살 많은 38살로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8년 전 결혼했고 주변에서는 늘 완벽한 부부라고 불렸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다. 퇴근 후 함께 집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주말이면 드라이브를 가서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해 노력했다. 민규는 항상 다정한 사람이었고 나 역시 그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민규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라며 피곤한 얼굴로 변명하는 그를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출근해야 한다며 나가버리는 일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퇴근 후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심지어 식사 중에도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의심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일이 많아진 것뿐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가끔은 집에 돌아온 민규에게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풍기기도 했다. 분명 내가 선물한 향수는 아니었다. 게다가 샤워 후에도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화면을 빠르게 꺼버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 찾아왔다. 그날도 민규는 늦게 들어왔고 지친 듯이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다.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사실 그전까지 나는 그의 휴대폰을 본 적이 없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너무나도 많은 의심이 쌓여 있었고 나 스스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알림창에 뜬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떠 있었다. 선아영, 나는 숨이 턱 막혔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 손이 떨렸다. 눈을 몇 번이고 깜박였지만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의 착각도 과민 반응도 아니었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대로 깨워서 따질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가슴이 요동쳤지만 나는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민규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파 반대편으로 몸을 돌렸다. 내 심장은 퍼질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옆에서 편히 잠들어 있는 민규를 보며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결혼을 준비하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사람. 나는 그동안 너무도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민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나를 향해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까? 라고 물었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직 모르겠어. 연락할게.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이미 그의 거짓말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또 늦게 올 것이고 이유는 뻔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단순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나는 소란을 피우는 대신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다.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지만 감정을 앞세우면 오히려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몇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든 변명하며 나를 설득하려 들 것이고 나 역시 어쩌면 그 말에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나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채 완벽한 순간에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민규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이제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민규는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 일부러 베란다로 나가거나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곤 했다. 원래는 전화가 오면 내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불안한 듯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회사 일이라 복잡해 라고 얼버무렸다. 또한 그의 옷차림에서도 변화가 느껴졌다. 평소에는 단정하지만 수수한 스타일을 선호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고급 브랜드의 향수를 부리고 셔츠도 자주 바꿔 입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새로 산 옷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어떤 셔츠에서는 분명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그 향이 낯설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몇 달 전 민규와 함께 백화점에 갔을 때 그가 한참 동안 바라보던 여성 향수가 있었다. 그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 내 코끝을 스치는 이 향은 그때의 그것과 똑같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민규가 드디어 결정적인 거짓말을 했다. 이번 주말에 부산 출장이 잡혔어.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야? 출장이라면 나도 몇 번 겪어봤기에 대충 어떤 일정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말투에는 이상하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출장에 가는 사람이면 보통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고 출장 계획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된다. 하지만 민규는 출장 일정에 대해 묻는 내 질문을 피하는 듯했다. 부산 어디로 가는 거야? 아마 해운대 근처 호텔일 거야? 무슨 회의인데? 다른 직원들도 같이 가? 그냥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야? 다른 사람들은 각자 따로 움직이고 나는 개별 일정이야?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출장일 리가 없다고. 나는 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날 밤 민규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가방을 살짝 열어봤다. 출장이라면 최소한 서류나 노트북, 정장 몇 벌이라도 챙겨야 하는데 그의 가방 속에는 캐주얼한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다. 출장 짐이라고 보기엔 너무 가벼웠다. 나는 확신했다. 그는 출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가 출발하는 날 나는 따로 약속이 있다고 말한 뒤 자연스럽게 먼저 외출하는 척했다. 그리고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민규는 부산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강남의 한 작은 호텔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자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였다. 선아영. 나는 멀리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다. 마치 손을 잡을 듯한 거리, 익숙한 듯한 분위기, 모든 것이 분명한 증거였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진 몇 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탐정을 고용했다. 내가 직접 따라다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내 얼굴을 들키면 의심을 살 수도 있었고 나는 끝까지 들키지 않은 채 지켜봐야 했다. 탐정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호텔 체크인 기록,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 주차장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기다렸다. 당장 이 자료들을 들이밀고 따지고 싶었지만 나는 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완전히 무너뜨릴 순간을.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민규에게 보여주고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분명 변념을 하거나 눈물로 나를 설득하려 들 것이다. 더 나아가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고 몰아세울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다. 나는 민규를 무너뜨릴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바람을 들킨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야 했다. 신뢰, 직업,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까지. 그는 나를 배신했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가장 먼저 나는 선아영의 남자친구인 김지훈을 찾아갔다. 김지훈은 유명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력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그는 선아영과 5년 넘게 연애 중이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우리 둘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 처음에는 그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가 내 말을 믿고 나와 손을 잡을까?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대신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지훈 씨,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갑자기 보내서 죄송하지만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아영 씨와 관련된 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일이 바빠서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단순한 메시지로는 부족했다. 나는 결정적인 한 반이 필요했다. 나는 그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진을 보면 제 말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선아영과 민규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냈다. 그의 답장은 한참 동안 오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나 역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그를 이해하려 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납시다. 나는 김지훈과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내 앞에 앉으면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더 보여줄 수 있나요?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열어 내가 모은 사진과 메시지 기록, 호텔 영수증 등을 차례로 보여줬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한참 후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연이는 나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곧 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이걸 알고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와 함께 모든 것을 폭로할 생각 없으세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나는 내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민규와 함께 결혼 후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많았다. 집, 예금, 그리고 몇 가지 투자 자산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소유할 수 있도록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재산을 내 이름으로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민규가 바람을 피운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나는 먼저 우리 집을 내 명의로 바꾸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겁니다. 변호사는 내게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다. 나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며 민규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민규가 절대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제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조용히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소파 앞 테이블 위에는 내가 모은 모든 증거들이 깔려 있었다.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인 동영상 파일까지. 민규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였다. 그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늦게 들어올 것이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충 씻고 침대로 향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다. 나는 그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더 이상 예전의 한지원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 왔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내가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평소라면 소파에서 TV를 보거나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의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이거 좀 볼래? 민규는 약간 당황한 듯 내 앞에 서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이 사진들에 대해 할 말 없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넘겼다. 거기에는 호텔 로비에서 선아영과 함께 서 있는 그의 모습, 주차장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지원아, 이건...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지만 나는 바로 말을 끊었다. 거짓말하기 전에 잘 생각해. 나한테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있어.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켰다. 영상 속에서 민규와 선아영이 호텔에서 함께 들어가고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누른 채 민규를 바라보았다.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할 말 있어? 한참 동안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거실은 고요했다. 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나 바보처럼 보였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이제는 체념까지.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지원아, 미안해. 하지만 나영이는 그냥 회사 동료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너무 뻔한 변명이었다. 그가 아직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어이없었다. 회사 동료랑 호텔에서 같이 자? 나는 비꼬듯이 말하며 태블릿을 다시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동료 관계라고?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모든 것이 드러났고 이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가볍게 던졌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 끝냈어. 내일 이혼 서류 보낼 거야? 더 이상 널 믿을 이유가 없어. 민규는 갑자기 내 손을 붙잡았다. 지원아, 제발. 잠깐만. 우리 대화 좀 하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실수했다는 변명을 하려고? 아니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외로워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외로웠다고? 나는 내 옆에서 8년 동안 함께했어. 그런데 내가 외로웠다고 바람을 피웠다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제 끝이야. 강민규. 그는 아직도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거실을 빠져나와 침실로 향했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내일부터 내가 담당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야. 기대해.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민규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민규는 늘 그렇듯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오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귀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민규를 흘끗거리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무시한 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사무실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보고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상자 안에는 그의 개인 물품들이 어지럽게 담겨 있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 컵, 명함 홀더, 심지어 그가 아끼던 만년필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더 이상 이곳이 그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담원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직원들은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일부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고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열었다. 메일을 확인한 순간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메일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강남의 호텔에서 선아영과 함께 있는 모습, 주차장에서 다정하게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까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빠.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또 출장 있다고 했죠? 그때 우리 또 봐요. 사랑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휴대폰을 꽉 쥐었다. 젠장.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노트북 화면에 이메일을 띄운 채 힐끔거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수군거리며 입을 가렸고 몇몇은 대놓고 비웃고 있었다. 봤어. 완전 충격적이야. 아내가 있잖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바람을 피운 거야? 나염 씨도 연애 중이라고 들었는데. 두 사람 정말 대단하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그리고 그 시선들 속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다. 선아영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초조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선아영이 보였다. 그녀 역시 같은 이메일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민규와 마주쳤다. 단 한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도만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너무나도 복잡했다. 공포, 당황, 분노, 그리고 후회. 민규는 이를 악물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지?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손에 넣은 거지? 그러나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상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 이사,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그는 상사의 표정을 읽을 필요도 없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상사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그 순간 주변의 옴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새하얘졌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김지훈과 나는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단정한 점장을 입고 있었고 김지훈 역시 깔끔한 차림새였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나와 김지훈이 함께 준비한 마지막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사무실 안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나와 김지훈을 보며 수근거렸다. 우리 둘이 함께 등장한 것만으로도 이미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염 씨 지금 어디 있어요? 김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 직원이 눈으로 회의실을 가리켰다. 거기 있을 거려. 당 이사님이랑 같이요. 나는 김지훈과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장 회의실 문을 밀어 열었다. 회의실 안에는 민규와 선아연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지도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물이 든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마도 긴장 속에서 몇 번이고 물을 마셨을 것이다. 우리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와 김지훈을 본 순간 그들의 얼굴은 한순간에 참백해졌다. 지원아. 민규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무시한 채 회의실 문을 닫았다. 나영아. 김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이제 변명해볼래? 선아영은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이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김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여기 너희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있어? 김지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하나씩 읽어볼까?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오빠,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당연하지. 다음 주에도 출장 있다고 했잖아. 그때 또 보자.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난 이제 오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순간 회의실 밖에 있던 직원들의 움성거림이 커졌다. 몇몇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규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지원아, 이건 변명하지 마. 내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이미 다 끝났어.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회사의 고위 임원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는 민규와 선아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강 이사, 그리고 서 대리.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졌을 경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당 이사님은 고위직으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민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두 분 모두 오늘부로 해고 조치됩니다. 회의실 안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이럴 수는 없어. 선아영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갑자기 해고라니? 너도 알겠지? 김지훈이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결과야? 선아영은 손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민규를 바라봤다.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을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한 후 김지훈과 함께 회의실을 나섰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회사를 빠져나갔다. 오늘 민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오랜만에 들어온 집은 너무도 조용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익숙한 듯 하지만 낯설어진 공간이 내 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소파 한쪽에 앉아 있는 민규.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는 듯 보였지만 그 생각들이 무엇이든 이제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혼 서류야. 민규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절망이 가득했다. 회사에서의 사건 이후 그는 아마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실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할 권리는 없어. 그는 손을 뻗어 서류를 잡았다. 하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라면 집도 예금도 모든 재산이 다 내 명의로 되어 있네. 맞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바람을 피운 덕분에 나는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됐거든. 민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건 너무 가혹해. 지원아, 우리가 함께 만든 집이야.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들이라고. 나는 가볍게 웃었다. 함께 쌓아온 것들? 그래, 그랬지. 그런데 내가 그걸 단숨에 무너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감당해야지.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마치 무너지는 현실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원아, 제발. 그는 나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이제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정말이야. 나는 한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반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규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너한테 모든 걸 줬어. 내 시간도, 내 신뢰도, 내 사랑도. 그런데 내가 그걸 다 망가뜨렸어. 내 손으로. 하지만은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너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회사도, 사람들의 신뢰도, 그리고 나도. 그는 내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테이블에 놓인 펜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서명해. 그는 그 펜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는 손을 들어 펜을 잡았다. 그리고 한 글자씩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나는 조용히 서류를 접어들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잘 지내, 민규야. 그는 내게 다시 한번 단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집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혼 후 나는 여의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었다. 거실은 크지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왔고 베란다에서는 한간이 보였다. 집 안은 조용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퇴근을 기다릴 필요도,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전화기를 바라볼 필요도 없었다. 첫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생각보다 외롭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았고 어떤 의무감도 느낄 필요가 없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다.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되었다. 우선 아침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며 민주의 아침을 챙겼지만 이제는 천천히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점성스럽게 차를 우려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요리를 배우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요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바쁜 직장 생활에 남편까지 챙기다 보면 단단한 음식만 해먹기 일쑤였고 때로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요리를 하고 싶었다. 나는 근처 요리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점 칼을 다루는 손길이 자연스러워졌다. 요리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 조절을 맞추고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는 과정이 하나의 힐링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학원에서 배운 레시피대로 집에서 직접 파스타를 만들어 보았다. 작은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아낸 크림 파스타, 그리고 곁들인 화이트 와인 한 잔, 창문을 열어 한강의 저녁 바람을 맞으며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내가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다음으로 시작한 건 요가였다. 오래전부터 요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다. 나는 집 근처에 있는 요가 스튜디오에 등록하고 매일 아침 수업을 들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제대로 따라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유연성이 길러졌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오직 내 호흡과 몸의 움직임에만 집중했다. 어느 날 요가 수업을 마친 후 강사가 내게 말했다. 표정이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다. 민규가 늦게 들어오면 혹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고 그가 나를 속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이 내게 주어진 최고의 자유였다. 그리고 나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고 특히 민규와는 여러 번 해외여행을 다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나는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로 떠났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나를 위해 여행하는 거야?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나는 한적한 해변을 걸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바다는 눈부시게 반짝였다. 나는 모래사장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메일 알림이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강민규. 잠시 동안 화면을 음시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메일을 열었다. 제목, 지원아, 제발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줘. 지원아.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엔 내게 연락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메일을 보낸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회사는 나를 내쫓았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어. 한때 나를 존경하던 후배들은 나를 피하고 동료들은 수군거려. 내 이름이 담긴 이메일조차 다들 읽지도 않고 지나쳐. 그리고 선아영도 떠났어. 우리가 회사에서 쫓겨난 후 그녀는 나에게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어. 결국 그녀에게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나 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원아. 너와 함께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겠지.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가진 것을 지키지 못했을까? 지원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가 내 곁에 있다면 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메일을 읽고 있을지조차 모르겠지만 간절히 바래본다.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다. 씁쓸한, 그리고 어이없는 웃음.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는 결국 후회할 거라고,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고 싶어 할 거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그를 떠났다.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한 번 더 쳐다보았다.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예전의 나라면 이 메일을 읽고 울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민규에게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내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커피를 마셨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오랜만에 바다가 보고 싶었다. 이군 후 혼자 여행하는 일이 익숙해졌지만 바다를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과거에는 민규와 함께 해변을 걸었던 기억이 있었다. 신혼여행 때, 주말 드라이브를 갔을 때, 혹은 특별한 기념일마다 우리는 종종 바닷가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해질녘, 나는 해변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바다는 저 멀리 수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붉게 물든 하늘은 황홀할 만큼 아름다웠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구나. 이혼을 결심했던 순간부터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때때로 생각했다. 나는 정말 잘한 걸까? 라고. 그러나 이 바다 앞에 서 있는 지금 그 답은 명확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다. 나는 깨달았다. 여자는 누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결혼을 위해, 혹은 다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배우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걸까? 배신을 당하고도 참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속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나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 이 승리는 민규를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결국 민규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후회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진짜 승리는 바로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지 않는다.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는 이겼다.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